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4월입니다. 4월은 만우절로 시작하죠. 이 만우절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뒤로 하고, 만우절이란 가벼운 수준의 속임수나 거짓으로 서로 즐겁자고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2년 가까이 만우절보다 훨씬 나쁜 거짓과 무도한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세상을 끝장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4월 10일에 투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5일과 6일 양일간의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으니 한 번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소식입니다. 우선 우리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의 자랑거리인 시민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대주제는 필동 임면수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조선의 독립운동으로 4월 24일 수요일 저녁 6시 반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서 만주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독립운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데미가 끝나면 현장 확인을 위한 만주 답사 여행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커리큘럼과 여행 계획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화요일에는 수원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날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본 행사는 7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교동에 있는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이고요. 주차는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3일은 제주 4.3 항쟁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주에서는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계승사업에서는 박진우 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제주 4.3 항쟁의 역사적인 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귀중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학살이 공산당이 될 것을 막으려고 미리 처단한 것이라는 놀라운 얘기를 들으니 이건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곧 이어지는 민주사랑방 순서에서 여러 자료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주사랑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이사 정원민입니다. 오늘은 잠들지 않는 남도 평화의 섬 제주와 4.3 민주항쟁에 대해서 박진우 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다 제대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큰 역사의 틀을 보면 제주 4.3의 진실규명운동이 2단계에 접어져 3단계 점화하는 시점인데요. 2단계 역할을 끝내고 있어서 다음 3단계는 다음 분들이 진행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즘 저 대학교 강의는 안 나가시는 것 같고 책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 그 책이 뭐죠? 네, 미친 군수와 탑질하는 공무원이라는. 아, 미친 군수. 뭐 책 가져오셨어요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네. 예. 그게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소멸 위기가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안군의 이야기들을 정책들을 분석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총 12개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심기, 숲 가꾸기 이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관광정책 해가지고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까지 해서 총 12개의 꼭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미친 군수의 미자가 씨 뿌릴 미이고요. 미친의 친은 베풀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씨 뿌리고 베푸는 군수와 삽질하는 공무원,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삽을 들고 다니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나온 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화나무 우리가 자꾸 염전들 이런 부정적인 그렇죠.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책 많이 팔리시길 영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오늘은 4.3 민주항쟁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할 건데, 4.3 제주 민주항쟁은 대체 뭔지 되게 우리 아버지 태어날 때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짤막하게 한번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의하면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제주 4.3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에 통과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4.3 민주항쟁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4.3 사태, 4.3 사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로 불리는데, 정확하게 제주 4.3은 뭐죠? 네. 그거에 대해서? 보통, 그러니까 제주 4.3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에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인서던트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란, 1960년대 반란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학살, 그리고 항쟁, 혁명, 이 5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3은 이 5가지의 전부 적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사건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보면 이건 단순한 충돌을 의미하는 거고요. 법과 제도, 권력에 관계없이 뭐 이벤트, 인시던트 이런 용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부는 제주 4.3을 이렇게 사건으로 개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정치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일방적으로 학살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노사이드라든가 매스켓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 있는 주요 정치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주 4.3은 항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피지배층들, 민중들에 대한 저항을 항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진보적인 학자들은 혁명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자의 폭력과 지배자가 규정한 법과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피지배층의 권력의 주체를 바꾸고자 했다. 이런 혁명이라고 이렇게 보면 5가지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입법부에서 사건의 의미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진보적 또는 제주경제 관점에서는 항쟁의 의미로 해서 2가지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항쟁적으로 항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입법 테두리 내에서는 4.3 사건이네요. 제주 4.3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민주항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주 민주항쟁이 갑자기 이렇게 48년도에 일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4.3 민주항쟁의 시대적 배경, 그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4.3 민주항쟁이 일어났는지 요것 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9월 8일 날, 9일 날, 네, 일본에 있었던 네, 연합군 그리고 대표하는 미군이 인천 대물포항으로 들어와서 네, 조선 총독부에서 9월 9일 날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네, 그 주한미군은 한반도 중에 북쪽은 소비에트 연합이 점령을 했고 남쪽은 미군이 항복 문서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때 받을 때에 한반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을 다 받았죠. 네, 울릉도도 받았고요. 거제도도 받았고 검은도도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그렇죠. 이게 큰 쟁점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언제 받았느냐? 45년 9월 28일 날 별도로 받았습니다. 한국을 2번 받은 거죠. 네. 이게 당시에 예,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 또는 미군이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첫 번째 성격적인 부분, 이걸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방이 되고 나면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좀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주 인구의 약 6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6년 초가 되면 이 한반도는 예, 비가 안 와서 흉년입니다. 제주는 5월 농사, 보리 농사를 주로 짓고 사는데요. 이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릿고개를 굉장히 위험하게 닥칩니다. 근데 인구가 6만 명이 들어왔고 보릿고개가 터졌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네, 콜레라가 창궐한 거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 당시에 3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먹을 건 없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일자리 없죠. 사람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다가 당시 미군은 식량 정책을 맨 처음에 왔던 시장제를 하다가 쌀값이 곡물값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제를 포기하고 배급제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 식량들을 강제로 공출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배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함축적으로 생겨서 제주도는 민심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었는데요. 제주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일본에 살았습니다. 귀환하지 않은 동포들이거든요. 이 동포들이 제주가 어렵게 되니까 식량, 신발, 옷까지 의약품들을 일본에서 제주로 보내옵니다. 근데 이걸 밀수로 규정 내려가지고 경찰들이 압수를 하고요. 그 압수된 물품들을 경찰들이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습니다. 당시에 제주 지역의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몰이배라는 세 글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몰이배라는 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을 하는데 당시에 몰이배는 누구냐? 경찰이었어요. 경찰.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45년 8월 15일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인 친일파 청산 실패했던 거죠.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제주 지역에서는 터져 나오게 되고요. 47년 3월 1일 날은 김인현 1919년 3월 1일 만세투쟁, 탁골공원 만세투쟁 28주년이었습니다. 이때 제주에서는 이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날 6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는 민심이 완전히 다른 그런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살짝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그 47년 3일 만세 투쟁 기념 이렇게 28주년 기념대회를 해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위원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그 3일 단순한 기념식이었냐 아니면은 현재 그 당시에 뭐랄까 신탁통치나 남한만의 단독 선거나 이런 이슈가 좀 불거져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를 현재 구성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마찰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기념대회인데 왜 이렇게 심하게 탄압을 했을까? 특히나 제주에서만. 요건 한번 짚어주시죠. 당시 구호는 이렇게 몇 가지 쟁점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친일파 청산. 해방이 됐기 때문에. 35년 동안 있었던 친일파들의 청산을 보는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통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통일정부 수립이요? 네, 예. 신탁통치하면서 남과 북이 밀도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여기서 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47년 3월 1일 날 만주투쟁 28주년 기념대회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구호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제주 지역의 중심이었던 읍내 관덕점 옆에 있는 북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표현하는데 그 북국민학교에 당시에 제주도민 약 3만 명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수 있었지만 당시는 다 집신 신고 걸어갔거든요. 3만 명이라는 제주 인구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국민학교에 모여서 3.1절 기념 집회를 하고 끝나서 돌아가는데 인구가 많이 모였으니까 뭐 한두 명씩 가지 않고 3, 4, 5로 모여가면서 해산하는 거죠. 해산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부장이 소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찰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였거든요. 긴장하고 하는 와중에 기마 경찰이 어린 소년 꼬마를 칩니다. 즉 말발톱으로. 근데 이걸 경찰은 말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죠. 근데 그걸 본 주민들이 그냥 가고 있는 경찰에 항의를 하게 되고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야유와 돌멩이를 던지게 됩니다. 기마 경찰은 놀라서 말을 몰아서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막류에 있던 경찰들이 제주도민을 조준 사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명이 죽게 되고 8명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 죽은 6명 중에 5사람이 전부 등 뒤에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47년 3월 1일 날 처음에 아무튼 정치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회 해산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경찰의 이제 뭐랄까 사격이라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엄청난 대응, 잘못된 대응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미 군정 산하였나요? 네, 그렇죠. 미 군정 시. 예. 그럼 미 군정에서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그 3.1절 기념하고 친일파 청산해라. 그다음에 통일정부 수립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미 군정의 대응이나 이 입장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경찰들이 사격을 했지만은 최종 책임은 미 군정 쪽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383 남쪽인 경우는 45년 9월 9일부터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그 식민지를 접수받아서 미군정이 운영이 됐고요. 제주도는 45년 9월 28일 미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7년 3월 1일 이때는 미군정이 실적으로 한반도 383 남쪽과 제주를 완전히 통제할 군정을 펼쳐했던 거죠. 당시에 이게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만은 당시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정부 참모부가 작성한 비밀 문서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비밀 문서라는 그렇죠. 거죠? 예. 30년 만에 비밀 문서 보존 기간이 30년인데요. 30년 만에 비밀에서 해제돼서 공개된 그리고 발굴된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1987년 3월 1일 오전 10시 좌파로 추정되는 폭도가 대부분 경찰 건물을 공격했다. 경찰이 발포했고 이로 인해 폭도 5명이 사망했고 숫자 미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미군이 폭도 해산을 지원했다고 보고됐으나 그들이 무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라고 됩니다. 이 내용이 보면 이 폭도의 진압의 책임을 미군이 지휘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폭도들은 흉기나 무기를 들었느냐 들지 않았다라고 미군의 비밀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즉 폭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무기도 들지 않았는데 미군의 명령을 받은 경찰이 제주 사람들을 조준 사격했고 그것도 등 뒤에다가 쏘아서 5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뭐랄까 내 옆에 주민이 죽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미 군정과 경찰들은 좌파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48년도 항쟁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좀
보이는데 네. 48년도 항쟁이 그래도 47년 3.1절 기념행사 이후라고 하지만 네. 48년 항쟁이 폭발한 시점이 정확하게 그래도 어떤 또 계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48년 4.3 시작되고 나서의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네.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47년 3월 1일 날 김인현 만세투쟁 28주년 기념대회에서 6명이 죽고 8명이 다치게 되니까 제주도의 민심이 막 끓습니다. 그렇죠. 당시 주민들은 요구하는 거죠. 책임자, 발포 책임자 처벌하고 경찰 지도부 사과하고 뭐 이런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미군정의 경찰 총책임자, 당시는 경무부, 지금의 경찰청장이죠. 경무부장 조병우가 그렇게 발표합니다. 경찰의 발포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에 불급을 끓고 있는데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3월 15일 되면 3월 10일 되면 제주 사람들이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출퇴근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멈추게 되고요. 경찰 제주에 있는 경찰 200명 중에 58명은 경찰 사표를 내고 파업에 참여합니다. 경찰. 네, 경찰들. 예. 네. 그리고 대책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만듭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 도지사 박경훈 도지사가 표를 냅니다. 그러자 미군정은 극우주의자인 전북 출신의 유해진 도지사를 내려보내게 되고요. 거기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되게 되는데 이 사설 경호원들이 그 유명한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유해진 도지사는 사설 경호원을 썼기 때문에 월급을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예. 네, 급여 대신 2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이승만 사진. 이걸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죠. 강매하는 거예요. 강매입니다.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다 박살내고요. 자식들을 끌고 가고요. 고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배를 팔아서 집돈을 주고 빼내고는 이 부분이 지나가는 거리에 사람들이 젊은이들 없으니까 경찰들이 읍내에 60m당 거리 60m당 경찰 3명씩 배치시켜 가지고요. 우리 유 위원장님처럼 뜨거운 혈기가 있는 글을 알거나 정의를 외치거나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47년 1년 동안 약 2,500명의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게 되는데요. 길거리에 젊은이들 없으니까 서북 청년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있는 젊은이들을 끌고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주 출신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피신하게 됩니다. 산으로? 그 현지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이 많이 사표를 내고 이러니까 육지 경찰들과 그 유해진 당시 그 도지사의 사설 경호를 했던 서북 청년단들이 와가지고 그 만행을 이제 계속 저지르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아니 무자비하게 야만적으로 하는데 서북 청년단 그 유명한 서북 청년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서북 청년단으로 불린 이유는 이 한반도의 서북 쪽에 있는 지역에서 출신들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 일제강점기 때에 이 한반도에 종교적 특징이 있는데요. 서북 쪽 평안도 쪽의 종교와 함경도 쪽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경도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캐나다 쪽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 출신인데 사회 복음을 하는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평안도에 있는 교회는 미국에서 들어온 교회인데 여기는 사회 복음이 아닌 개인 복음을 중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혐오하는 반공주의자들로 구성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의 빨갱이 섬이라는 이들이 내려와서 제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3.1 기념식 이후에 아무튼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 도민들은 발포 책임자 처벌 뭐 이게 이제 핵심 구호겠지만 그렇죠. 네. 통일정부 세립이나 남한만의 단독 성무 반대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예. 이게 48년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예, 예. 48년이 넘어가면서 예. 통일정부 수립 단독 선거 반대에 대한 예, 예. 됩니다. 왜냐하면 48년 5월 10일이 네. 단독 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들은 좀 어떻게 됐는지요? 뭐 이렇게 자료 보니까 이렇게 48년 되면서부터 네. 당시 합법 정당이었던 남조선 노동당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항쟁할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죽을 건지 뭐 이렇게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좀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요? 네. 47년에 약 2,500명의 젊은이들 다 잡혀가서 고문을 하게 되고요. 48년 3월 되면 세 사람의 젊은이가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또 죽어요? 네, 또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앉아서 죽을 거냐, 아니면 싸우다 죽을 거냐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꼼짝한다는데 인간이 동물들이 젊은이들이 이웃 젊은이 죽어는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지도부 19명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많은 논의 속에서 투표 결과 12사람이 결정합니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젊은이가 죽은 것도 있고 48년 5월 10일 38선 남쪽만에 이승만 중심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문제도 갈리면서 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8년 4월 3일 날 제주 사람들이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상에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봉기군들이 들었던 무기들입니다. 그 작대기 뭐 그렇죠. 진짜 예, 도끼 그러네요. 예. 이런 거죠. 상대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이 지구상의 무기에 어마어마한 핵폭탄까지 갖고 있는 그 상대를 상해서 주천과 도끼로 저항을 했던 거죠. 짧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그 48년 4.3 때 이제 남노당, 제주도당 무자대라고 써놨네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앉아서 죽을 거냐 싸워서 죽을 거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제주도에 당시에 정치 세력들 뭐 민족주의 계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자료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남노당 합법정당인 남노당을 이제 중심으로 싸우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정치 세력들은 없었나요? 그리고 되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정치 집단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47년 3.1절 기념 대회까지는 좌익과 우익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인민위원회, 그다음에 민주주의 민족단체가 구성이 됐고요. 유해진 도지사가 내려오고 박경훈 도지사가 이렇게 사임을 하고 유해진 도지사가 나오면서 다시 제주 섬은 주기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아나키즘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삼촌이고 어린 사람들은 조케라는 삼촌과 조케 공동체인데 이 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렇게 분열되는 현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튼 불씨를 당긴 것은 그 남노당, 제주도당 무자대를 중심으로 처음에 봉기에 이렇게 항쟁에 불씨를 당겼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네. 48년 4월 3일 날 새벽 1시에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 봉기군이죠. 봉기군들이 봉화를 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익 중심에 있는 경찰서, 당시 지덕, 지금 파출소 같은 데죠. 24개 중에 12군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익단체, 집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제주 4.3의 봉기가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초기 진압 과정에서 이제 군의 이제 정치적 부분은 이제 궁금한데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 사건 같은 경우도 진압 가라는 거 좀 반발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제주도 내에는 군인 세력이 없었는지. 국방경비대.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뭐 군인들 군의 입장, 그 다음에
그 여수에서 제주도로 출격을 대기하는 군인들의 입장, 이런 네. 군의 정치적 입장들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6년부터 48년까지 되면 국방경비대, 경찰의 보조도죠. 아, 경찰의 보조예요? 네. 국방경비대가? 네, 경찰 보조를 해가지고 네, 1일 네, 연대부터 네, 9연대까지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48년 봄이 되면 제주 지역의 9연대가 국방경비 9연대가 완전히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사상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군에다가 지원 요청합니다. 토벌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 경찰을 이렇게 배치시켜달라, 군인을 배치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국방경비대 9연대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이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내부의 갈등 문제 때문에 국민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전쟁과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경비대는 결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14연대, 여순 14연대는 이게 48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제주 사담이 터지고 나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14연대가 48년 10월 19일 날 제주의 출병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14연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동족을 죽일 수 없다. 국토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자국민 백성을 죽이라는 출병을 따를 수 없다. 출병을 거부했던 거죠. 이게 우파들이, 극우주의들이 얘기하는 여순 반란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저희 쪽에서는 여순 항쟁인 거고요. 군인이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거부로서 여순 항쟁이었던 거고, 제주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시 14연대는 제주도민들을 죽이라는 경찰의 협조를 거부하게 됩니다. 초기의 역할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군이 정치를 중립을 지키는데 미군이 사령관이 여기 직접 개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예.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구연대, 네. 김익렬 중령 이런 분들은 그 출동을 좀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여수에 있던 14연대 지상사라고 네. 뭐 지상사 상사. 예, 이분들도 거부하고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장 이렇게 나름대로 무장 투쟁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아무튼 항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보면은 자료들이나 보면은 그 국방경비대 연대장과 네.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과 이렇게 나중에 평화협정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아니, 평화협정하고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면은 지금 같은 아픔이 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사상이 발생하니까 미군이 토벌을 하기 전에 산모장치를 먼저 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정은 제주 지역에 있는 도지사, 유해진 도지사한테 먼저 제안을 하죠. 토벌하기 전에 산모정책 해야 되니까 당신이 협상을 좀 해봐라. 유해진 도지사가 거부하게 됩니다. 유해진이가 거부를 해요? 도지사가? 네, 도지사가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다시 감찰, 경찰청장에게 지금은 감찰과 경찰의 역할이 분리되는데 당시 하나로 돼 있었거든요. 청장에 제안하니까 청장도 거부합니다. 미군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군은 다시 제주도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이 협상을 좀 해서 이걸 선무장치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5번째로 국방경비대 9연대장이 찾아가지고 당신이 군인이니 군인 정신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장대 사령관 김달사하고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연대장이 여러분 잘 아는 구억리 지금 영어도시가 있는 곳이죠. 제주 영어도시 공간에서 구억 국민학교에서 만나서 평화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48년 4월 28일인데요. 이때의 협상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72시간 내에 전투를 중지한다. 두 번째, 그러면 지도부들은 원하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하선자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48년 4월 28일입니다. 72시간이니까 3일인 거죠. 3일의 말미를 준 겁니다. 3일 이내 교전이 다 끝내야 되는 건데요. 근데 48년 3일, 그러니까 3일 그 교전하고 나서 교전이 그 중지돼야 되는 3일 후가 48년 5월 1일인데요. 이날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평화협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큰 사건이 뭐였죠? 뭐죠? 네, 아마 좀 잠시 후에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48년 5월 1일 날 중산간 마을인 오랄이라는 마을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불을 누가 냈느냐? 근데 경찰 측에서는 산하에 있는 무장대들이 48년 4월 28일 이루어진 김달성과 김일 연장이 이룬 평화통을 깨기 위해서 저지른 거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나가는 영상은 미군이 이걸 모두 촬영했다는 거죠. 미군은 오랄이라는 마을에 불이 날 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경비행기를 띄워놓고 불나는 모든 과정들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싸우나요? 어떻게 되나요? 평화협정이 깨지면서 그 깨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경찰이나 네. 군이나 서북청룡단은 계속해서 이제 그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죠? 네, 48년 3일 이렇게 하고요. 5월 1일이 오랄이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5월 10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헌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48년 5월 6일 날 유군장 사령관이 제주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런데 토토화 작전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정이 내자마자 제주 사람들은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투표를 거부하죠. 그래서 거부 투쟁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했나요? 어떻게 진행됐죠? 네, 당시에 그 한반도 유엔이 결정한 국회의원 숫자는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요? 네. 예. 인구가 적은 공업국가 북쪽에 100명을 배정했고요. 농업국가인 남쪽에 200명을 배정한 거죠. 그래서 5월 10일 날 국회의원 투표를 했는데 198명만 선출되었습니다. 2명이 선출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2명이 선출이 안 된 곳이 제주였습니다. 당시 재헌 국회의원 투표는 투표율이 50%가 넘어야만 유효한 거고요.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무효였던 거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48년 5월 10일 날 투표를 거부하고 전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50% 미만으로 맞추게 되는 결과를 하고, 역사적으로는 유일하게 재헌 국회의원 선출을 거부한 지역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45년 해방되면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의 뭐랄까 거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들,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쪽의 이념 빨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좌측이 자익들의 이렇게 활동이나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미군정이 제주를 빨갱이로 좀 규정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제주에서 무효됐을 때 미군정은 정확하게 어떤 눈으로 제주를 바라봤는지 자료가 영어로 돼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미군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인 거죠. 48년 7월 2일자로 미 국무부에 작성한 비밀문서인데요. 그 비밀문서를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라고 쓰여있냐면 존 하지 중장이 정치고문 제이콥스를 제주에서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작성한 비밀문서에는 제주도민의 약 80%가 공산주의자와 관계되어 있거나 공포 때문에 그들과 협조하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군이 제주도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해 준 거죠. 미군은 제주도민의 80%를 공산주의자로 규정을 내립니다. 빨갱이로 규정내린 거죠. 모든 게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면 다 이게 해결되는 야만의 시대였군요. 네, 당시는 그랬던 거죠. 빨갱이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개나 짐승보다도 더 천한 상징을 했고요. 그렇게 다뤄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미군정이 아무튼 제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와 연관이 있고 이렇게 좀 봤을 때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재헌의회가 열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간접 선거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원 국회 뭐 이승만 정권의 정부의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 네. 대응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48년 7월 17일이면 네, 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국회의장 이승만이가 네, 헌법 공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17일 재헌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4일 후에 재헌 국회의원 198명이 간접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 선출합니다.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씨를 네,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고요.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되고 정부의 정부 조직도 만들고 법률을 쭉 제정하는데 48년 11월 17일 되면 제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네, 계엄령을 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이록이요? 네. 예. 계엄령을 선포를 하려면 계엄법이 필요하거든요. 예. 재헌헌법 제59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계엄법이 있어야 되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계엄령은 48년 11월 17일 날 발표합니다. 근데 계엄법은 그로부터 1년 후인 49년 12월에 법이 통과됩니다. 즉 계엄법이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되어 있는 거죠. 이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문서가 그 불법 계엄령을 상징하는 거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네. 계엄령 선포하기 전서부터 뭐 48년도 10월부터 제주에 대한 이제 초토화 작전이 좀 실시가 된 걸로 되는데 네. 계엄은 그러니까 후 계엄이네요. 먼저 초토화 작전이 들어가고요. 펼쳐지게 됩니다. 예, 참. 말씀하신 것처럼 48년 10월 19일 되면 여수에 있는 14연대 군인들을 제주에 출병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수에 있는 14연대 군인들이 동족을 죽일 수 없다. 출병을 거부하고 무장을 한 때 군영들을 이탈해서 지리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여순 항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제주 지역에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초토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초토화 작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작전입니까? 1920년 6월에 봉오동, 그다음에 20년 10월 청산리 여기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독립군들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하자마자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을 무지하게 학살하게 되는데요. 만주 대학살을 하는 거죠. 이걸 초토화 작전을 표현합니다. 이 작전을 제주에 펼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49년이 되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여러 가지 안건들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게 되는데 제주에 경찰을 파견하라. 그다음에 탄알도 공급해라. 그리고 그들의 그 월급도 지급하라라는 안건들을 의결시키고 나서 유시를 하게 됩니다. 유시라는 단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요. 유시? 네. 유시는 왕이 천황 백성들을 훈시할 때 쓰는 거예요. 유시. 네. 그래서 당시 시정 일반에 대한 유시권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본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를 적화할 것이며 그래서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라고 유시를 합니다. 훈시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토화 작전과 그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4.3 민주항쟁에 대해서 미 군정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비밀 문서들도 이제 많이 해제되고 이러면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서들이 좀 있고 사실 그 비밀 문서 같은 게 이게 사실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좀 어떤 게 있는지요? 보니까 미 군정과 주한미군 임시 고문단이 작성한 뭐 비밀 문서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자료에도 좀 이렇게 화면에 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문서는
비밀 해제된 미군이 작성한 문서인데 49년 1월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군사구문단에게 보낸 편지인 거죠.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귀하게 알리기 위해서 명령의 영문사본을 통보한다. 이 명령은 1949년 1월 26일 현재 대한민국의 육군과 해군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게 어서 누가 발신이 누구라 그랬죠? 잘 못 들어요. 네, 대한민국 국방부 총참모장, 지금의 합참의장,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고문단장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 육군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대대는 제주 특임대 지휘관이 지휘하게 있게 될 것이다. 4번 상기된 명령은 총참모장 이름으로 내려졌다. 지금의 참모장의 명의로 내려졌다는 거죠. 이걸 주한미군 고문단에게 보고한 겁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주한미군 고문단이 이걸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네.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고 주한미군 고문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48년 8월 2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 권리를 주한미군 고문단에게 던져 주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이려면 미 군사 고문단이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자료가 또 나가는데요. 제9연대 대량 학살 계획에 대한 기록한 미군 보고서가 좀 이제 화면으로 나가는데요. 요건 또 어떤 문서죠? 네, 49년 4월 1일자로 주한미군 참모부에게서 작성한 문서인데 국방경비대 9연대가 제주도민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빨간 줄을 제가 이렇게 표준해 놨는데 거기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방경비대 9연대는 폭돌들에 대하여 상당히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9연대는 모든 중산과 마을 주민들이 분명히 야산대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 마을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계획을 했습니다. 48년 12월까지 9연대가 점령했던 기간 동안 섬 주민들에 대한 대부분이 살상이 발생했다. 즉 중산과 마을 주민들이 야산대, 무장대, 입산대에게 먹을 거나 먹을 걸 제공하거나 또는 숨겨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 주겠다는 거죠. 이게 1920년에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강도 대학살과 동일하게 죄가 있지도 않은데 저 사람 분명 죄를 지을 거야 하는 가정 아래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제주도에는 뭐 제삿날이 같은 집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집단 학살들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제삿날에 같은 이렇게 아픈 역사들이 많네요. 그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미군 또 정보 요약서 보면은 뭐 이렇게 입산했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귀순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타영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그건 또 어떤지요? 미군이 작성한 문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화면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 국동군사령부에서 작성한 문서인데요. 49년 7월 문서입니다. 아마도 7월 문서니까 아마 48년, 9년에 주겠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당시 기록에 보면 귀순과 사면 정책에 의해 하산한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며 2,000명이 귀순했는데 재판도 없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했다. 어떻게 사형했냐면 2,000명 하산한 사람들 중에 350명을 사형을 했고요. 나머지 1,650명은 20년에서 종신까지 무기징역까지 선포해가지고 전국의 형무소로 보내게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00명 중에
귀순하고 사면하면은 봐줘야지 350명 죽이고 나머지는 20년에서 종신형 선고하면 아예 산에 살죠. 그렇죠. 싸워야죠. 네. 참. 흑모 정책을 믿고 예. 하산을 했는데 하산한 주민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총살을 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랄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는 이승만 정부라고 보나요? 아니면 미 군정이라고 보나요? 뭐 개인적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의 정책이 하나로 같이 맞물려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미 이승만의 관점과 미군의 관점은 제주도가 빨갱이 섬이기 때문에 네,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미군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도 편입을 거부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서로가 손발 맞춰서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4.3제 민주항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국전쟁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는 좀 어떻는지, 그리고 사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주도에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힘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네. 막연한 추측도 한번 해보는데, 네. 좀 어떻게 좀 한국전쟁 당시에 네. 진행이 됐는지 한번 좀 설명 좀, 요 뭐 화면 또 하나 나가는데요. 요 네. 화면과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당시 주한미군 대사관에 있는 예, 무관이죠. 네. 에드워즈 중령이 작성한 문서, 중령이 촬영한 문서랑 포함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네, 당시 한국전쟁 때 그 미군의 명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예,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입니다. 네, 한국전쟁 터지기 전에 49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하산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기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 마포 형무소, 대전 형무소, 대구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네. 형무소로다 이제 분산 수용을 한 거네요. 형무소가 없었거든요. 아,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전국의 형무소로 이제 분산되게 되고 한국 전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 학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네, 에드워즈 중령이 예, 그 사진을 촬영하고 올린 보고서에 보면 서울이 함락되고 난 후 형무소 재소자들이 북한군에 의해 석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수천 명의 정치범들을 몇 주 동안 처형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정치 명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 백악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 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 저 계승사업회 회원이고 하시는 우리 저 이수진 작가님의 이렇게 도뇨 해병대란 보리아트 네. 작품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냥 작품으로 보면 되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요거 네. 부당함을 불이행한 뭐 문영순 경찰서장 뭐 문서가 있는데 요건 뭐죠? 네, 지금 나오는 이수진 작가님의 작품 소녀 해병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에 미 해병대랑 대한민국 해병대가 참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대한민국 해병대는 네, 해병대 3기, 4기가 참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100% 제주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 해병대가 당시 해병대 4기생들입니다. 네, 당시 미사병대. 실제 역사적으로 소녀 해병대가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했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수진 작가님이 당시에 제주 사람들이 인천 상륙 작전 참전을 했는데 왜 참전했느냐? 빨갱이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참. 그래서 자원 입대했고요. 훈련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러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어야 내가 훈장을 받게 되고 그 훈장을 받으면 가족들이 좀 그나마 좀 안전할 수가 있다는 뭐 이런 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수진 작가님이 당시에 그 증언 얘기를 듣고 만든 작품이 해병대이고요. 저 오늘 소중한 거 알았습니다. 네. 예. 지금 나가는 기록물인 건데요. 당시에 1950년 8월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해군이 제주도 경찰서장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내면 문서 내용은 뭐냐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군인들이 왔을 때 환영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잡아다가 죽이라는 명령서입니다. 이 명령성을 군으로부터 받은 경찰서장은 그 위에다가 8글자 씁니다. 부당함으로 불이행. 경찰은 주민을 치안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8글자 문서를 쓰고 문서를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훌륭한 뭐 경찰도 있었고, 네. 군인도 있었고, 아무튼 아마 지금 이 문영순 경찰서장이 우리 수원에 저기 수원 시청 앞에 가보면 동상이 하나 있죠. 임면수 선생님. 예, 임면수 선생님은 알죠. 네, 임면수 선생님이 신흥무관학교 동교 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영순 경찰서장이 신흥무관학교 훈련생이었어요. 아, 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이어서 이런 부당한 명령 거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이지만 4.3 민주항쟁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마무리되면서 그 뭐랄까 남한 사회의 어떠한 이제 결과라든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그 4.3 항쟁의 결과 및 의미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짚어주시고 한번 해보죠. 네, 크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5가지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실패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5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첫 번째, 민족사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는 남과 북이 하나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부분은 민족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비에트연합, 소련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쪽에 아무 쪽이나 편들어라 했는데 제주 사람들은 둘 다 편드는 걸 거부했던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사적 관점인데요. 자본주의로 갈 거냐, 사회주의로 갈 거냐라고 요구했을 때 제주 사람들은 자본주의도 싫고 사회주의도 싫고 제주만의 아나키즘적 공동체를 추구하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종교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제주는 이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온 곳이죠. 많은 불교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긴 합니다만 이 한반도에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속 종교랑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종교와 제주도민이 믿고 있는 종교와 새로운 종교, 개신교겠죠.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제주에 이게 불교에 있는 스님이 16분이 돌아가셨고 사찰 35개가 들다 없어졌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교적 관점이고요. 5번째 관점은 인류사적 관점입니다. 제주 섬 사람들은 섬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섬 밖에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저항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관점에서 인류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동의합니다. 네. 아무튼 제주 민주항쟁을 보면서 뭐 긍정적인 부분을 5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줬고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렇지만도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뭐 죽었다 이렇게 뭐 나오는데 부정적인 부분, 특히나 민간인 피해 부분과 뭐 이렇게 역사의 정의가 퇴행되는 부분,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긴 뭐해도 좀 한계적인 부분, 뭐 요걸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894년, 1895년 1월까지 이 한반도에서는 민중들이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당했죠. 동학혁명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섬으로 다 피신했죠. 동학혁명처럼 제주 사담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제주 인구의 3분의 1, 최대 3분의 1, 적게는 10분의 1, 3만 명에서 9만 명까지 죽었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한국전쟁 때 빨갱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총알 바지가 돼야 됐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은 연자대회에서 공무원도, 교사도, 해외로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한반도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조작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주분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일본으로 제주 선 사람들은 제주를 탈출했는데 한반도 본토로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사람은 언어가 달라서 어디에 가더라도 태어나기 때문에 제주로 가지 못하고, 아니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는데 대부분 일본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일본에 갔을 때 이들은 환대받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왜? 김일성과 관계없이 제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항쟁이었기 때문입니다. 1984년까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람들은 제주 4.3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요. 또 대한민국에 관계된 민단 사람들부터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도, 일본에서도 제주 사람들은 멸시와 외면과 사랑을 받고 살게 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을 품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잊었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가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발적 복종을 한 거죠. 보자기. 이게 문제예요. 이런 엄청난 아픔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도민의 3분의 1, 작게 잡으면 3만 명이고 보통 보면 9만 명까지 되는데, 그러면 모든 가구가 피해, 돌아가신 분만 이 정도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제주 4.3 민주항쟁과 연관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현경 선생의 순위 삼촌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예. 사촌 중에 집안에 없는 집이 하나도 없겠어요. 예. 그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그 국민위원회 슬로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4.3 민주항쟁을 바라보는 역대 정부의 모습,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이렇게 뭐 이승만서부터 현재 윤석열까지 한번 포인트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승만 가해자 총책임자였고, 당연히 빨갱이에서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시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제주는 빨갱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여야 합의해서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와 신한국당 변쟁을 해서 제주도 분이시죠, 변정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국당이 왜 했나 했는데 이 변정이 제주도. 네, 제주 분. 아유, 훌륭한 그래도 포석이었어요. 네, 여야 공동 발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법률위에서 조사를 했죠. 조사했더니 국가가 전체적으로 84%를 죽였고 무장대가 14%를 죽였다. 결국 보고서를 하고 그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공권력이 시행됨을 사과하게 됩니다. 그게 2003년 10월 31일이고요. 그리고부터 3년 후에 2006년 4월 3일 날 위령대 때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4.3의 진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우익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명박 정부 무시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쌩까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주 가서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약속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약속 하나는 지켰습니다. 다른 많은 약속들은 뭐 지킨지 안 지킨지 잘 모르는데 이 약속은 지켜줬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이나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제주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인 시절에 참석해서
사삼 추념식을 참여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 해외에 워낙 다니다 경험이 없었다는 그런 설이 있긴 합니다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 저도 얼마 전에 좀 됐죠. 제주 가서 4.3 평화공원을 갔는데, 네. 너무나 진짜 역사의 아픔들을,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진짜 평화공원 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 4.3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언제 처음에 만들자고 첫삽을 뜨고 언제 개장을 했는지 이렇게 그냥 특별법이나 이런 게 발의되지 않고 평화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년 예. 12월 여야 합의로 이렇게 사탐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예. 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설비를 제공했고요.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상 평화공원에서 추념식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이 역사 정의를 위해서 참 그렇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필요 있는 시민 참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이 4.3 특별법을 발의라고 제정을 하고 첫삽을 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평화공원을 완성하고 4.3 진상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가 채택하고 사과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도 참석했는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4.3 국가 추면으로 지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다시 이제 4.3 범국민위원회가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졌나 아직도 못한 게 어떤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주 4.3 특별법 99년 12월에 통과된 법률은 제주 4.3이 희생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9만 명이 죽었다라고 확인이 된 거죠. 1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1단계 마무리된 거고요. 그래서 2018년에 제주 4.3 범국민회를 만들어서 2단계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 50주년 때 1차 범국민회를 만들었고요. 70주년 때 2차 범국민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다시 제주 4.3 특별법을 전부 개정, 굉장히 새롭게 만드는 기존의 법을 개정한 거죠. 즉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희생됐다는 1단계고요.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가 죽였으니 이에 대한 배보상, 그 다음에 국가가 잘못된 재판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재판 무효 또는 재심, 그리고 억울하게 당시 희생된 사람들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 찾기 이런 부분에 법을 다시 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게 큰 축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주 4.3은 제주에서만 이루어졌거든요. 제주에서 진실을 막 밝혀왔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 4.3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제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범국민을 만들어서 전국에 분향소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또 이수인 작가님과 여러 작가님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전시를 하면서 주민들을 전국의 국민들 만나면서 사람의 진실을 알리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1단계 부분은 아무튼 진상조사, 희생자 조사 이런 부분이었고 2단계에서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그 다음에 국가배상,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특별 재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이제 마지막 과제가 이제 3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요거를 쭉 3단계 운동, 향후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한번 설명하시면서 뭐 이렇게 시간도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2단계 사업을
부족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할 영역이보다는 다음 세트 3단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크게 이제 과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는데, 첫 번째, 가해자들을 밝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미국, 이승만, 하지 중장, 이 많은 사람들을 밝혀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이들에 대해서 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 거냐? 이 가해자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교과에서 알려내고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어디에 묻혀 있냐? 네, 동부동과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의 비석에 가해자라는 걸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만의 역사를 진실을 제대로 하려면 교과서에 넣고 우리만 현 세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알려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고요. 아마도 제주 4.3 항쟁 80주년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가 될 것 같고요. 2028년 되면 이 작업하기 위한 새로운 젊은 세력이 나타나서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왼정동 기념사업회 여러 회원님들도 70주년 때 마음을 모아주시고 80주년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간 70주년 때 여러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5.16 군부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네, 교과 때 그렇게 배웠던 거죠? 제주 4.3 폭동, 그 다음에 5.18 광주 사태, 광주 폭동으로 배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올바른 역사의 이름이랄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